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성기훈 교수입니다. 인천권역 암 생존자 통합지시센터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전에 공지드린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되게 짧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걸 앞두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실 텐데, 제가 제 진료실에 처음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암 환자로서 지금 술, 담배보다 더 빨리 끊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안 좋은데 모든 암 환자분들이 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변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접하게 되시는 그런 정보들의 99% 이상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방사선에 대해서는 무서운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이제 내부 치료도 있겠지만 주로 외부에서 방사선을 쪼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방사선 치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본인은 가만히 계시면 되고, 외부에서 종양 부위라든지 저희가 예방적 치료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방사선을 쪼이는 것이고요. 방사선을 표현할 때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무색, 무취, 무감. 말 그대로 색도 없고요. 냄새도 안 나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저희 치료 시작됐는데 혹시라도 방사선이 느껴지시면 꼭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랑 방송 출연하시자고 진기명기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느끼실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치료가 되고요.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는 매일 실시를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고용량을 한 번에 써서 한 번에 끝내는 치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는 4주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일주일에 5일씩 매일 치료를 받게 돼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치료 자체보다 오가는 게 훨씬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밖에서 느낌 없이 쪼여지는 치료인데 하루에 10분 정도 매일 오시게 된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치료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몸에 쪼이게 되면 간접작용이 직접작용보다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술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종양을 잘라내는데, 방사선은 방사선 자체로 종양이 죽는 것보다 방사선이 들어가서 이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자체가 변화가 되고 내 몸에 면역세포가 일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체력적인 어떤 소모가 있고 치료기간 중에 피로감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암주사 치료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 30대, 40대 분들은 방사선 치료하면서 거의 피로감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저랑 같이 치료하신 분 중에 정말로 인상 깊게 봤던 분은 택배를 하시는 분인데, 한번 자리를 잃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택배 일을 새벽부터 하시면서까지 방사선을 끝까지 하셨고요. 이분은 정신력이 강하시고 아주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날까지도 전혀 피로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정도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방사선 치료 자체는 피로감이라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방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암세포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유방 전체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종양이 생긴 쪽 가슴 전체를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가슴 전체에 방사선이 조사가 되고, 방사선의 특징은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서 등 타고 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반응이 일단 옵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2, 3주 내에 그 반응은 소실이 되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을 갔다 오면 가을, 겨울에 없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없어지는데, 굉장히 일부 환자, 그래서 5% 내외의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의 피부에 땀이 안 나는 경우를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방사선 자체로도 있고, 바르는 크림의 영향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되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로는 평생 그 부분에 땀이 안 나서 좀 답답해 하시고,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데, 운동하면 딱 그 부분만 땀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고,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오는 좀 불편감이라든지 답답함 외에는 크게 이상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변을 보기 시작할 때 타는 듯한 좀 아프거나 아니면 자주 마렵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해서 골반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은 많게는 뭐 25%까지 보는데 요즘은 이제 특수 치료 같은 것은 고급 치료가 많아지면서 정밀한 치료를 통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방사선에 의한 작용도 있고 그로 인한 신경계 반응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영구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꼭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을 투약하시면 편안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극히 일부분이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뭐 거의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치료 중에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들은 잘못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치료 자체로 올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중에 나타나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언제든지 담당 교수님께 상의하셔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말로 큰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접하고 계시는데 일단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면역력, 천연, 항산화 이 세 가지 들어가면 일단 암 환자들에겐 가짜다. 여러분들에겐 절대 필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면역력이란 말 의사들끼리 잘 안 쓰죠. 일단 면역력은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혈구 수치 떨어지면 주사 맞아서 바로 올릴 수 있고요. 그 약을 일반적인 경우에 쓰지 않는 이유는 면역력은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게 뭔가요? 병적인 상황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게 백혈병입니다. 그죠? 면역력이라는 것은 적정 수준의 적당한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더 올린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떨어졌을 때 올려주는 약제는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는 바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따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여러분들을 호도하는 그런 거고요. 항산화, 그 항산화 물질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가짜기 때문에 망정이지 진짜 항산화를 하게 되면 암 환자분들한테는 치명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몸에 산화 물질은 암 환자를 억제하는 반응을 하죠. 근데 항산화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겐 독이죠. 그래서 항산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속설이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천연. 어떻게 천연 물질로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안 상해요? 생각해 보셨나요? 말이 안 됩니다. 항산화 물질, 뭐 천연 물질 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우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는요 모든 암 환자들에게 금기라고 결정난 지가 오래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C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겐 큰 해악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고용량 비타민 C는 절대 금기입니다. 뭐 면역 주사, 비타민 C 주사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방사선 치료에 이제 교육을 하고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이럴 때마다 참 난감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플라시보라 그래서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듯이 나쁜 일을 생각하면 정말 그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초년병 시절 때는 부작용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확률이 낮은 거는 다 제하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알고 계시면 자꾸 그거에 생각을 하고 정말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래도 알아두시면 방사선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피부 반응, 점막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까 해수욕장 가서 등 탄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그 부위의 피부가 햇볕에 오래 탄 것처럼 그을리게 되고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고요. 동일하게 우리 이 피부는요, 우리 입안 점막서부터 소화기계 전체에 걸쳐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위에 방사선을 맞게 되면 그런 따끔따끔하고 손상이 오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중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입, 코, 목, 식도까지 방사선을 조사받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공세용 좀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럴 때는 역시나 뭐 진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드리는데 목 위쪽으로 두경부암이나 식도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중반 이후로
그런 증상 때문에 잘 못 드시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심한 부작용이고, 겉으로 나오는 피부에 대한 반응은 한 1, 2주 지나면 따끔거리고 고통스러운 건 사라지고요. 색깔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3개월이면 충분히 다 소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피부가 홀라당 벗겨지고 화상 입게 되고 이런 경우를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 말하자면 피부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억지로 그 부분을 정말로 태워버립니다. 피부 자체를 굉장히 괴롭히고요. 방사선 치료 끝난 다음에 2, 3개월 정도 계속 소독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피부 전이가 아니면 굉장히 드물고 그렇습니다. 제가 방사선 치료 부작용 지금 대표적인 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쪼여진 부분만 나타나죠. 가슴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빠지나요? 안 빠지겠죠, 그죠? 치료받는 부위에만 적용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적용된 부위에만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복부에 받게 되면 뭐 설사라든지 변비라는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거고, 위에 받으면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거고요. 폐에 받으면 나중에 방사선 폐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아주 정밀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80년대라든지 90년대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들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아마 전립선암으로 인한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 주신 질문 같은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립선암 때문에 받으시는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성욕이 감퇴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죠. 성욕과 성기능이 있습니다. 성기능이 떨어지는데 성욕이 있으면 어떻죠? 힘들죠. 저희가 사실 이게 문제죠. 성기능도 떨어지면 성욕도 떨어지면 힘들지 않은데, 성기능이 떨어지는데 성욕은 그대로군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성욕이 떨어진다는 거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인 반응이고요. 성기능은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영구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기능의 장애는 더 심할 수 있고, 성욕은 거의 뭐 변화가 없고, 성욕의 감퇴가 오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이다. 여러 가지 호르몬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성욕 자체는 떨어지지가 않죠. 참고적으로 성범죄자들한테 이렇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건 요거에 반대죠. 성기능은 그대로인데 성욕을 감퇴시키는 약을 주는 거죠. 반대인 경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립선 환자분들 중에는 더 힘들죠. 성기능이 안 되는데 성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짧게, 너무나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준비된 질문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암 환자분들 당연히 놀라고 두렵고 하시지만 본인이 실제 처한 상황보다 너무나 크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정보는 정말 제가 쭉 찾아보면, 특히 카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99%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정보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거나 아니면 걱정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지어낸 얘기가 많죠. 그래서 암 환자로서 당사자이거나 보호자분들께 당부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실 때 정말 이게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구분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나 지식을 듣고 내 지갑이 열린다, 무조건 광고입니다. 교수가 아니라 뭐 히포크라테스가 와서 해도 그 얘기 듣고 지갑이 열리면 광고입니다. 무조건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갑이 안 열리면 정보가 되겠습니다. 양치하고 헹굴 때 좀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게 세균 번식이나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정보를 접했죠. 지갑이 열리나요? 안 열립니다. 정보겠죠. 그런데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 나온 약이 있는데 이거 먹어야 꼭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있지도 않겠지만 사 먹어야 되죠. 지갑이 열리는 건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광고와 정보를 정확히 구분하셔서, 특히나 이런 광고는 불안의 심리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과도한 걱정보다는 의연한 자세로 편안하게 치료에 임해 주시고, 암 생존자로서 이제 다 끝났지만 그런 불안함이 이런 나쁜 사람들의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떨쳐내시고요. 정말로 필요하고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진료 거부권이 없습니다. 언제나 오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